자, 반갑습니다. 상하수 기술사 담당하고 있는 김영로입니다. 우리 저번 주 그 시험이 있었고요. 그 시험 보고 첫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좀 보이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반가운 얼굴은 반가워서 안 됩니다, 사실은. 다시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저번 시험, 그러니까 124의 시험을 다루고 시험 좀 쭉 한번 살펴보고요. 같이 한번 풀어보고 다음 주부터 본 수업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 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125회 여러분들 시험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125회 준비를 어떻게 앞으로 하면 될지에 대해서 4시간, 4시간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올 때 요거 나눠드렸을 겁니다. 124회 문제 총평 해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 나눠드렸을 거예요. 요거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자료실에도 올려놨으니까 자료실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4회 보니까 오늘 수업 수강하시는 분들도 한 반 정도는 시험을 보셨고, 반 정도가 아직 시험 안 보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시험 보신 분들은 이번에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몇 번 보신 분들은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 출제되던 양상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형태로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획 쪽이 많이 출제가 됐죠. 그죠? 계획 쪽이 항상 출제가 많이 되긴 합니다만, 이번에 특히 또 많이 출제가 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특히 1교시 우리 단답형 시험에서 처음 출제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죠. 1번, 5번, 8번 해가지고 처음 출제된 문제가 3개 있었고,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보지 못한 약간 다른 유형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술사 시험은 1교시에 13문제, 처음 또 시험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1교시 단답형이죠. 13문제입니다.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쓰는 거죠. 신문항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고, 2, 3, 4교시 2, 3, 4교시는 서술형이죠. 자, 서술형이고 총 6문제 중에 4개를 선택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이제 시험입니다. 전부 다 100분씩이죠. 그래서 1교시도 10문항이니까 한 문제당 10분 그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 2, 3, 4교시 서술형도 보면 100분이니까 한 문제당 한 25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13문제, 1교시 13문제 중에 어느 시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험이든 3문제는 버리는 문제입니다. 13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문제를 골라서 10문제 써라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3문제는 버리는 문제고, 10문제를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죠. 즉 3문제 정도는 처음 출제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항상 보면 2, 3, 4교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술형도 6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문제 4문제를 골라 써라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면 엄청 쉬운 시험이 되겠죠. 그렇게 출제는 잘 안 되고 2문제는 어려운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든가 아니면 처음 출제된 이후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번 시험 1교시부터 우리 좀 살펴보겠는데, 1교시
세 문제는 버리는 문제다. 그럼 나머지 10문제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냐? 그러면 그 시험은 좀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10문제를 다 채우기가 좀 어려웠다. 그러면 좀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123회, 이 전시험이었죠. 전시험은 쉬웠죠. 그죠? 10문제를 충분히 골라 쓸 수 있었고, 2, 3, 4기수시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그 전시험에서 또 박앤세일까지 했죠. 그죠? 무더기로 또 합격자들이 나왔는데. 자, 일단 난이도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1교시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교시 1번 문제 MSBR. 자, MSBR이 출제됐습니다. SBR은 M자를 빼고 우리 SBR 하면 시퀀싱 배치 리액터 해서 간헐 왜 그냥 약자로 해서 SBR로 이렇게 부르죠, 그죠? 81회에 SBR이 한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118회 ASBR에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ASBR이라는 얘기는 어네어로빅 얘기하는 거죠. 현기성 SBR이 한번 출제됐다. 자, 여기서 출제 빈도가 낮아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좀 이걸 다루진 않았었습니다만, 반응기 형태 할 때 살짝 다루죠, 그죠? 반응기 형태 할 때 SBR에도 살짝 다뤘습니다. 즉 SBR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반응조에다가 슬러지가 채워져 있고, 우리 하수 처리할 때 슬러지가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수를 채우죠. 하수를 이와 같이 채웁니다. 채우고, 그 다음에 현기 상태 두던가 또는 바로 붓기를 하거나, 자, 여기서 호기 상태, 무산소 상태 또는 무산소 호기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침전. 침전시키면 다시 슬러진 가라앉고 상징액이 위에 뜨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상징액을 이제 빼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즉 연속 흐름 형태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SB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처리되는 동안은 들어오는 원수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한 기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가 여러 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계열에서 다시 그때는 또 물을 채우고 그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특징, 우리가 SBR의 특징이라고 하면 호기 조건, 무산소 조건 또는 현기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현기 조건, 이런 조건들을 임의로 우리가 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하가 변동이 된다. 갑자기 부하가 높아졌다. 라고 하면 반응 시간을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늘려도 충분히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또는 부하가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 반응 시간을 줄여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반응 시간을 제어를 하게 되는데, 타이머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타이머 또는 우리 조작을 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 반응이 충분히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제어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유기물 산화가 충분히 일어났다 또는 질산화가 충분히 일어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죠? 그죠? 기존에 수업 들으신 분들 ORP가 있었죠. 그죠? ORP 가지고 제가 한다라는 거예요. ORP. 또는 또 있죠.
OUR Oxygen Uptake Rate, 그죠? 이거 가지고 제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산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디오메터라든가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그때마다 수치를 분석해 볼 수도 없고. 자, 그래서 ORP는 산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 값이 커지니까, 그죠? 근데 충분히 산화가 다 일어났다라고 하면 ORP 값이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충분히 산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OUR 이건 말 그대로 미생물이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산소 양을 바로 실시간 측정하는 거죠. 유기물 다 산화해가지고 더 이상 산소가 필요 없다 라고 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값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ORP, OUR 할 때도 우리가 SBR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존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처음 듣는 그런 표정을 보시면 안 돼요. 다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침전지도 보면 SBR의 특징이 침전지가 보통 우리가 장방 침전지라고 하면은 물이 연속해서 들어오는 상태에서 침전이 일어나고 빠져나간 형태다라는 거죠. 물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 흐름 때문에 우리가 단락류도 발생할 수 있고, 그죠? 물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레이놀즈와 프라우드스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SBR에서는 물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침전한다. 정치 상태에서 침전하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침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침전 효율도 높은 게 그게 이제 특징이죠. 이게 이제 SBR의 특징이고, 또 있죠.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SBR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다룬 적이 있는데, 바로 유량 조정조 할 때 한번 다룹니다. 유량 조정조 할 때 유량 조정조가 필요 없는 공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유량 조정조 필요 없는 공법, 바로 SBR 또는 장기폭기법 또는 옥시데이션 디치 같은 산화구법, 이와 같은 것들은 산화구법이나 장기폭기법은 그 자체가 충분한 버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량 조정조가 필요 없지만, 이 SBR 같은 경우에는 한 기가 이와 같이 운전이 될 때 다른 기에서 물을 받아주는 거죠, 그죠? 또 다른 기에서 또 물을 받아줄 수 있고, 자, 이와 같이 SBR 자체가 유량 조정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량 조정조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SBR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뤘었어요,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쓰면 되는데, 여기서 M이 붙었습니다. 이 M이 뭐냐라는 거죠. modified라고 되어 있죠. modified. SBR을 보완한 거다 라는 거죠. SBR을 보완했다. 그러면 보완한다라고 하면 SBR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하수 처리에서 공법은 출제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되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수 처리 공법으로 출제가 되는 걸 보면 활성 슬러지법, 표준 활성 슬러지법, 그 다음에 SBR도 이와 같이 출제가 됐고요, 과거에. 출제비는 높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질소제 공정에서 출제가 되는 게 순환형 질산화탈질법, 그죠? 즉 우리 MLE 간략해서 이제 부르는데 MLE, 그리고 내생 질산화탈질법, 그죠? 질산화 후에 탈질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출제가 되고 하나 더 출제가 된다면 바덴포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생물학적 인재공법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A2O가 출제가 되고, A2O를 보완한 병법들이죠. UCT, MUCT, VIP 이 정도 출제가 된다. 하나 더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5단계 바덴포가 출제가 된다. 자, 그리고 출제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포스트릭도 간혹 출제가 된다.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공법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벗어난 공법이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MSBR. 근데 벗어난 공법이 출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공법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얘가 정말 이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공법이면 출제가 될 텐데 예를 들어가지고 MBR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출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출제가 잘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제된 겁니다. MSBR.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그 처음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SBR 내용만 가지고 썼다가는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MSBR이 뭐냐라는 거죠. MSBR. 여러분들 너무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살펴봤겠지만 이 SBR 앞에 SBR은 이와 같이 간헐적으로 운전이 되는 그 공정인데 이 앞에 무산소죠, 혐기죠, 호기죠. 원수는 이렇게 분할해서 들어가고, 그죠? 앞에는 연속 흐름식 반응조를 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물을 그 다음 공정으로 가져가서 처리한다. 즉, 연속 흐름식 활성 슬러지법 하고, 그 다음에 SBR을 결합한 형태의, 병합한 형태의 공법이 MSBR이다라는 거죠. 즉 기존의 SBR에서는 생물학적 인제거를 하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 문제가 있고 해서 이와 같이 앞에다가 연속 흐름식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한 거다라는 건데 국내에서 본 적도 없고요, 이런 거. 그리고 전문 서적에도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된 거는 앞서 ASBR이 출제됐던 그런 것처럼 그냥 다음에 출제가 안 될 그런 문제다.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지, 이런 문제도 출제하나 막 이렇게 투덜만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써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써먹어야 된다. 키워드로 써먹어야 된다. 자, 어떻게 써먹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요? 다음 시험에 만약에 SBR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 SBR이 출제됐다. 그때 제한상의 키워드로 써먹는 겁니다. SBR은 안정적인 처리가 곤란하고 특히 생물학적 인제거 효율을 우리가 높은 효율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간헐 운전만의 그 특징상 연속 흐름식의 그 장점을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점을 그래서 보완한 MSBR을 우리가 화수처리 공법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한상에다 써먹는 거죠. MSBR을 제한상에 키워드로 써먹으면 됩니다. 앞서 우리가 ASBR도 있었지만 마찬가지예요. ASBR도 키워드로 써먹으면 되고 SBR이 문제 출제됐다라고 하면 MSBR, ASBR을 둘 다 키워드로 써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는 이 목적은 그 문제를 다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경향을 보고 모범 답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키워드를 어떤 걸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MSBR이 다시 출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 정도 중요도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MSBR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아나묵스가 출제가 됐죠. 자, 아나묵스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 출제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거 꼭 출제되니까 이거 아나목스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이와 같이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되면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아나목스에 대해서 직접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반류수 처리 공정하고 묶어서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단답형으로 또 출제가 됐고요. 최근 113회 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한번 출제가 됐고요. 그죠? 단답형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출제가 됐고 다음 시험에서는 아마 반류수 처리 공정과 묶어서 그게 출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형식성 소화 공정의 보급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그죠? 그로 인해서 반류수 처리 공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류수라고 하면, 자, 반류수의 특징은 질소 농도가 높고 CMB, 전반적으로 모든 수질 항목이 높습니다만 특히 이 CMB, 유기물과 질소의 비가 낮기 때문에 이 폐수를 우리가 직접 생물학적 질소 제거 공정, 즉 질산화 탈질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질산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pH 조정제가 필요해질 수도 있고요. 알칼리도 부족해서. 특히 탈질하는 과정에서 외부 탄소원이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수 처리 공정, 메인스트림이죠. 하수를 처리하는 공정에서 질산화 탈질, 이 반응기의 체류 시간은 보통 한 18시간 정도 됩니다. 하루가 안 걸려요. 질산화 탈질 다 하는데. 하지만 얘네 반류수 농도는 우리 형기성 소화액 기준으로 봤을 때 형기성 소화액 기준으로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한 2000 정도 됩니다. 매우 높죠. 즉 우리가 하수가 한 30 정도 되니까 한 100배는 좀 안 돼도 그죠? 한 80배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도 높습니다. 50에서 80배 정도. 물론 반류수는 다른 물들이 섞이기 때문에 또 농도가 희석이 돼서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한 500 정도는 되죠. 자, 그 얘기는 똑같은 질산화 탈질 공정으로 우리가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체류 시간이 10배, 농도가 10배 늘어나면 체류 시간이 10배 늘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그죠? 그 얘기는 18시간 이런 수준이 아니라 며칠씩 걸립니다. 질산화 한 3, 4일, 탈질 한 3, 4일 이 정도 크기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엄청 커진다라는 거죠. 시설이 커지고 그리고 폭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사용된다.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류수를 처리할 때는 좀 더 경제적인, 즉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폭기 에너지도 줄이고 요 외부 탄소원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부지도 줄어들고 그죠? 그 방법으로 아나목스가 가장 현재는 적합한 공정이다라는 거죠. 자, 아나목스의 원리는 질소가 있다. 그러면 질소를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동화를 하죠. 그죠? 동식물이 동화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뇨 형태 또는 부패할 때 분해가 돼서 나오는 질소는 암모니아성 질소, 즉 암모니아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얘를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는 아질산까지 보내고 그 다음 아질산을 다시 질산으로 보내고 그죠? 그 다음에 질산을 다시 N2까지 환원시키는 즉 요 과정이 질산하고 요 과정이 탈질이죠. 그죠? 탈질이 필요했다. 탈질하는데 여기에 외부 탄소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질산하는데
가성소다 같은 pH 조정제가 들어갔다. 그것뿐이 아니라 송풍 동력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와 같은 긴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건데, 아나목스는 NO2까지만 보내고 이 과정은 안 가죠. 그죠? 당연히 이 과정도 가지 않는다. 바로 암모니아와 아지산이 만나서 바로 질소가스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된다.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송풍 동력 줄어들고 외부 탄소는 필요 없어지는, 반응도 엄청 빨라지게 되죠.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이 그림을 그리고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뭐 예상했던 문제라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문제는 답안을 작성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사항에는 반류수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서 우리가 현미성 소화가 보급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류수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우리가 기존에 뭐 생물학적 처리 공법이라든가 또는 암모니아 스트리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나목스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다음. 현기성 소화 공법입니다. 자, 현기성 소화. 현기성 소화는 요거는 매번 출제가 될 거다. 이번 시험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이고요. 단지 이게 보통은 서술형으로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됐는데 단답형으로 출제가 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자, 우리가 출제위원 입장에서 보자라는 거죠.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1교시 13문제, 2, 3, 4교시 18문제, 출제 범위가 있죠. 출제 범위는 수질, 수자원, 그리고 정수 처리, 하수 처리,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 이송, 계획, 이렇게 Q넷 들어가서 우리가 시험 출제 기준을 다운받아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 뭐 몇 개 더 추가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그 안에서 골고루 출제를 해야 되는데, 슬러지 쪽에서도 반드시 출제를 해야 된다. 하지만 전체 13문제 플러스 18문제 할당할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다. 기껏해야 두 문제 정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슬러지 처리에서 보면 농축, 그 다음 현미성 소화, 그 다음에 탈수, 그 다음에 좀 더 추가하면 뭐 가용화, 반류수 처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슬러지의 자원화, 그 자원화로 보면은 테비아도 있겠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 전체 슬러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현기성 소화를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기성 소화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하면 농축이나 자원화나 뭐 가용화 뭐 이런 쪽에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반류수 처리 출제 빈도가 높아졌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현기성 소화가 나오는데 보면 1교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단답형 문제죠. 단답형 문제인데 우리가 현기성 소화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공법으로 출제가 됐다. 자, 그러면 개요에 들어갈 내용은 정의를 내려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의. 여기는 현기성 소화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면 되겠죠. 현기성 소화에 대한 정의. 현기성 소화가 뭐냐? 그죠? 뭐 하나 더 써준다고 하면 배경을 간단히 써준다라고 하면 최근에 현기성 소화가 보급 확대가 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써주면 되겠죠. 런던 협약에 의한 유기성 슬러지 해양 배출 금지 이런 내용을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 공법에 대해서 물었죠. 그죠? 공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기성 소화 공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간단하게 개요에다가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
쭉 써 내려가면 되는데, 뭐 써준다고 하면 여기에 공법, 우리가 먼저 공법에 대해서 보면 공법, 수업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먼저 중온소화가 있고, 그죠? 온도에 따른 분류로 중온소화, 고온소화가 있고, 조수에 따라서 단상이냐 이상이냐, 그죠? 이상소화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죠? 단상, 이상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리고 중온과 고온을 결합한 형태로 TPAD가 있다, 그죠? 그리고 뭐 공법은 아닙니다만 뭐 여기다 좀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교반 방식에 따른 분류로 해서 교반 방식, 여기 요 앞에다 들어가겠죠? 교반 방식 이 정도. 교반 방식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공법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추가로 하나 더 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슬러지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UASB가 있다. 이 정도 언급하고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쭉 설명해 주면 될 겁니다. 자, 요 내용 쓰면 한 0.5페이지 정도 되겠죠, 그죠? 요 내용 쓰면. 자, 썼고, 그러면 딱히 그 다음에 쓸 공간이 없어요. 자, 그럼 하나 더 쓴다라고 하면 공법 쓰기 전에 이걸 세 번째로 하고, 형기성 소화 원리 그 정도, 원리에서 원리 간단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니까 결론이 아니라 제안사항 해서 제안사항 간단하게 쓸 내용들 많죠, 그죠? 언급해주거나 또는 제안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사례에서 시공 사례라든가 적용 사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를 간단하게 써줘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한 페이지 정도 정리하면 충분히 정리가 되겠죠. 특히 형기성 소화 이 문제는 핵심 문제라고 했습니다. 핵심 문제, 그죠? 자, 핵심 문제가 뭐죠? 핵심 문제. 핵심 문제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서 다음 시험에도 꼭 출제가 될 만한 시험. 내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받고 들어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문제죠. 그 얘기는 공부를 좀 한 사람들, 이 상하수 기술사를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음에 출제될지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즉, 예상 문제 안에서도 정보가 누출이 된 그 정도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암만 잘 써도 고득점을 받기 어렵습니다. 점수 높게 안 나와요, 이런 문제들은. 자, 그래서 반드시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차별화하지 않으면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근데 절대평가의 형태는 띄고 있지만 사실은 상대평가예요. 상위 5% 들어가는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정도 누구나 쓰겠죠. 그죠? 누구나 쓴다. 자,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자, 차별화하는데 가장 먼저 어떤 거를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죠? 도표. 자, 도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림이 들어가야 된다. 형기성 소화의 원리 해서 이거 있죠, 그죠? 요 그림 하나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 우리가 이상소화에 대한 그림, 산발효, 메탄발효 이와 같이 해주는 거, 산발효죠, 메탄발효죠, 이렇게 나눠진다. 이 정도 그림, 이런 그림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그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뭐
봅니까? 녹화는 저만 카메라로 보고 있으니까. 사례입니다, 사례. 그죠, 사례.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제한사항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사례로 해서 제한사항이라고 쓰고 그 안에다 사례를 써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사례 해가지고 사례를 쓰는 게 훨씬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고요. 하지만 점수는 높게 안 나올 겁니다. 다음 네 번째 LID Low Impact Development죠. 비전 오염원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핵심 문제죠. 그것도 핵심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기존에는 주로 서술형으로 출제가 많이 됐어요. 서술형 출제가 됐는데 이것이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다. 자, LID에 대한 정의, 그래서 개요에다가 정의를 쓰고 그 다음에 LID의 특징, 그래서 LID의 특징보다는 LID의 정의 썼습니다. LID 방법 해가지고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한다 쭉 써주고 그 다음에 LID 특징, 장단점이죠. 간단하게 써주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림 넣어주고 핵심 문제니까 될 수 있으면 사례를 넣어주는 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핵심 문제고요. 자, 그래서 중요 문제들이 2, 3, 4번 연달아서 나왔어요. 2, 3, 4번은 쉽게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5번 문제죠, 5번 스마트 매nual. 자, 스마트 매nual이 출제됐다. 자, 스마트 관련해서 그동안 출제된 거 보면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해서 바로 전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23회 때 출제됐고 그 전에 109회 때 스마트 워터 그리드가 출제가 됐는데 자,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스마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스마트 최근에 스마트 그 4차 산업 이후 지금 혁명 하면서 최근에 스마트가 아주 그냥 인기 용어가 됐죠. 바로 전 정권 때라고 하면 그린 이런 거였다고 하면 지금은 스마트 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스마트 갖다 붙여요. 자, 스마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스마트 시티 얘기도 하고 그죠? 스마트가 뭐냐라는 거죠. 스마트가 뭐죠? 예, 맞습니다. 예, ICT, IoT는 ICT, 그죠? 그 기술, 즉 통신, 정보통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빅데이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 무인 자동 쉽게 얘기하죠. 이런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스마트의 개념인데 이거를 상하수도에도 접목을 하는 게 바로 스마트 워터 그리드가 처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얘기는 관망을 얘기하는 거니까 스마트 워터 그리드, 그 상수 관망, 상하수 관망을 스마트하게 만들겠다. 즉 ICT를 접목을 해서 상수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치수부터 수처리 시설부터 쭉 해가지고 급 배수까지 전부 다 센서로 관리를 해서 누수도 관리를 하고 그죠? 그리고 유실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압도 관리하고 수량을 이런 거 전부 다 스마트하게 관리해서 최적화하겠다. 이런 개념이 바로 스마트 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이 된 거죠. 최근에 그래서 이와 관련된 R&D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출제가 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스마트 매너는 그럼 도대체 뭐냐? 유추해서 바로 스마트의 정의를 잘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 출제된 문제이긴 하지만 스마트의 개념만 잘 알면 그러면 이 상하수 관망에서 맨홀에다가 우리가 스마트한 맨홀을 만든다라고 하면 맨홀에 각종 센서 달아가지고 거기서 정보 다 그 수신해서 거기서 쏴주는 거예요. 정보를. 예를 들어서 상수관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수압 정보라든가 유량 정보, 그죠? 이속 정보 이런 것들 전부 다, 또 누수 정보 이런 거 다 쏴주는 거고, 하수관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수도에서 필요한 그 유량이라든가 수위라든가, 그죠? 또는 오프로가 되고 있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또는 악취, 그죠? 악취 같은 거 센서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마트입니다. 자, 그래서 맨홀에 그런 것들을 달아서 하는 거다. 이런 개념적으로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째, 정수시설의 가동률. 95회 때 처음 한 번 출제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출제가 된 겁니다. 가동률이 맞죠? 사실은 률, 그죠? 문법적으로 보면 가동률, 그죠? 자, 우리가 정수장을 운영을 하는데 정수장을 가동률을 100%로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100%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1년 365일 24시간 중에 단 한 시라도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죠. 그죠?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그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데 100%로 가져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정 가동률을 한 75%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얘기는 가동률 75%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산량을 고려했을 때는 가동률을 고려해서 그만큼 더 큰 시설을 설계를 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동률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데, 요 문제가, 출제 빈도가 낮은 그런 문제로 해서 이번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가동률 개념을 우리가 현장에서 좀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왜냐하면 설계할 때도 가동률 반드시 반영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인데 처음 접했을 때는 어떻게 답을 써야 될지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75%라고 되시는데 반드시 70%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 숫자가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80으로 설계할 수도 있는 거고 70으로 설계할 수도 있는 거죠. 가동률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만큼 유지 관리는 더 편해지는 거니까. 자, 다음 등원 흡착선. 자, 등원 흡착선. 요것도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활성탄 흡착지를 설계할 때, 등원 흡착선으로 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파과 시간, 그죠? 우리가 파과 시간을 예측한다라든가, 또는 필요한 흡착제 양을 구한다라든가, 이런 경우 우리가 등원 흡착선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 두 가지가 있다. 랭미어, 그 다음, 뭐가 있죠? 두 가지. 프룬들리 랭미어. 두 가지가 있다. 그죠? 두 가지, 이 등원 흡착식이 있다. 그 식 쓰고, 그 식에 대한 설명 쓰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검토하는 목적 쓰고, 간단하게 그림 설명해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룬 내용이니까 충분히 예상 문제였고요. 자, 8번 피토관. 요게 또 처음 출제가 됐죠? 피토관. 피토관. 이거는 여러분들 대학 때 유체역학 할 때 그때 보고 처음 듣는 분들 많을 텐데, 그죠? 유속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피토관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넘어가세요.
다음에 출제 안 됩니다. 13문제 중에 버릴 문제로 3문제 안에 들어가는 문제다.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버리는 문제. 그러면 총 처음 출제된 문제 1번, 5번, 그죠? 8번 이렇게 출제가 됐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써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이제 여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9번 문제를 보면 TOC와 다른 유기물 오염 지표와의 관계에서 출제됐습니다. 자, TOC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출제된다. 예상 문제다.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 TOC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번 시험이 두 가지 다 출제가 됐는데 뭐냐면 정수 처리에서의 TOC가 있습니다. 정수에서 TOC가 있고 그 다음에 하수 처리에서 TOC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군데서 전부 다 우리 TOC를 사용을 하는데 답의 작성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답안 작성 방향은 전혀 다르다. 먼저 하수 쪽에서 우리가 TOC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출제된 이유는 방류수 수질 기준, 방류수 수질 기준이 작년 2020년에 TOC가 도입이 됐죠. 기존의 COD 망간 대신 TOC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 기준, 변경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출제되는 건 바로 COD 망간하고 그 다음에 TOC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갖느냐를 묻는 형태가 출제가 된다. 즉, TOC와 다른 유기물 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유형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원소 분석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그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 있겠죠. THOD가 있고, 그 다음에 TOD, COD 크롬, COD 망간, 그 다음 BOD, U, BOD, 5, 그 다음에 TOC. 이와 같이 된다. TOC가 여기서 요 꺽쇠는 그 절대값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절대값의 크기를 봤을 땐 TOC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작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측정 방법으로 봤을 때는 550도씨 이상에서 태워서 완전히 산화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CO2 중에 탄소를 측정하는 거다. 그 얘기는 얘는 똑같이 태워서 그 태울 때 들어간 산소를 측정하는 애가 TOD죠. 거의 얘 정도 수준의 산화력을 갖는 측정 방법이다. 즉, 얘 정도의 남분해성 유기물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라는 거죠. 절대값이 가장 작다고 해서 유기물을 측정하는데 적게 측정되는 그런 지표가 아니라 사실은 남분해성 유기물 측정한 지표다. 그런데 COD 망간 얘는 한참 뒤에 있죠. 거의 BOD하고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COD 망간,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COD 망간은 남분해성 유기물 지표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COD 크롬으로 갈 것이냐를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모든 다른 하천 환경 기준이든 다른 기준 전부 다 TOC로 가니까 TOC로 가야겠다. 그래서 TOC로 가게 된 거다. 자, TOC 이런 배경이 있고요. 정수 처리에서 TOC를 얘기할 때는 개념이 다릅니다. 정수 처리에서 TOC는 바로 놈을 측정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내추럴 오가닉 매터. 자, 얘가 결국 정수장에서 앞쪽에서부터 응집, 침전, 여과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거가 안 되고 그대로 정수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얘가 소독 과정에서 바로 소독 부산물을 생성시키는 전구 물질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독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수 처리 과정에서 얘를 측정해야 되는데 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얘가 얼마나 제거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얘를 관리해 주는 지표가 바로 얘를 측정하는 방법이 TOC다라는 거죠. TOC다. TOC만 가지고 완벽하게 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SUVA 254를 같이 측정하면 좀 더 정확하게 얘를 측정할 수가 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TOC와 다른 유기물 오염 지표와의 관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둘 중에 어떤 문제일까요? 당연히 밑에 쪽이겠죠. 자, 그러면 답안도 밑에 쪽으로 쭉 써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답 쓰고 개요 쓰고 그럼 개요 안에 들어갈 내용은 TOC라는 정의, 그죠? TOC란 뭐 어떤 거다 쓰고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은 최근 방류수 수질 기준 2020년 최근이라는 말 쓰지 말고 이제 2020년이니까 2020년 방류수 수질 기준에 도입이 됐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질 지표입니다. 수질 지표. 수질 지표의 대제목 잡는 요령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뭐죠? 측정 방법. 그죠? 측정 방법 써주고 간단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여기 들어갈 내용은 뭐죠? 측정 방법 다음에 특징이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바로 요건데 요 특징이랑 쓰지 말고 문제에서 다른 유기물 오염 지표와의 관계 이렇게 물었으니까 다른 유기물 오염 지표와의 관계 이렇게 쓰고 요걸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설명, 요거만 그냥 쓰지 말고 설명, 남분해성 유기물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 설명 써주고.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써준다. 라고 하면 여기에 바로 기준, 방류수 기준, TOC 기준. 이 정도 써주고, 그 다음에 제한사항. 이렇게 3페이지 정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히 여기에 놈 이런 얘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놈, 뭐 SUV사 이런 얘기 쓰면 안 된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